신인간혁명 제11권 이케다 다이사쿠 약진 기세는 기세를 부른다. 타오르는 불꽃이 태풍을 만나면 더욱 활활 타오르듯 기세 있는 전진은 역경을 물리치고 넘기 어려운 벽을 무너뜨린다. 자각하고 일어선 민중이 성난 파도처럼 사회를 건설하는 조류를 만들고 춤추듯 환희하며 행진하는 것을 과연 누가 가로막을 수 있을까? 어떠한 권력도 시대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창각회는 1966년 여명의 해에서 1967년 약진의 해로 더욱 기세를 올리며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돌진했다. 여명의 해였던 지난해 11월 말 학회는 그토록 염원하던 회원 600만 세대를 뛰어넘어 610만 세대를 달성하였다. 600만 세대 달성은 1964년 5월 3일에 개최한 본부 총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다음 7년간의 목표로 제시한 것이었다. 당시 창가학회 회원 세대 수는 약 430만 세대였다. 이후 2년 반 만에 180만 세대를 유유히 확대했던 것이다. 1967년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지 7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였다. 모든 회원들은 자신감에 불타고 있었다. 자신들이 열심히 움직인 만큼 지금까지 없었던 광선유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시대와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지들은 나날이 약동하며 희망에 넘쳐 있었다. 모두들 자신이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주역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한 해를 대승리로 장식하기 위해 더욱 정열을 불태웠다. 약진의 해를 맞이한 신이치의 결의는 확고했다. 신이치는 이 한 해를 광선유포를 위한 황금 같은 도약대로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시간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대원을 성취하려는 자에게 그 시간은 너무 짧다. 신이치에게 시간은 빛 화살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한순간 한순간이 진검승부였다. 늘 언제 쓰러져도 후회는 없다. 지금 쓰러져도 후회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실천을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해왔다. 불석 신명이란 지금이 임종의 때라는 자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싸우는 마음이다. 광포를 크게 비약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했다. 일선에서 활약하는 동지들을 마치 부처를 존경하듯 찬탄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는 일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대약진을 향한 출발의 서막을 올리기 위해 그해 1월은 전국을 순회하기로 결의하고 연초부터 전력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9일에 간사이, 효고, 오사카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홋카이도, 삿포로, 규슈, 후쿠오카, 주부, 아이치, 지바, 주고쿠, 오카야마, 시즈오카, 가나가와 등 약 2주 동안 국내를 거의 일주하다시피 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격렬한 투쟁이었다. 전국의 동지들은 이런 신이치의 활동 상황을 기관지를 통해 알고는 바야흐로 약진의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선생님은 필사적이다. 전력을 다해 활동하고 계신다. 우리도 법을 위해, 벗을 위해, 사회를 위해 움직이고 또 움직이며 말하고 또 말하자. 그 파동은 크게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리더의 말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오는 법이다. 말뿐인 리더는 언젠가 그 기만의 가면이 벗겨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외면당하고 만다. 아무튼 새로운 해로 접어들면서 광포를 향한 큰 회전이 시작되었다. 그해 1월 29일은 제31회 중의원 선거 투표일이었다. 전후 10번째 맞는 중의원 선거였다. 1963년 11월에 제2차 이케다 하야토 내각대에 실시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었고 1964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총선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명당으로서는 처음 맞이하는 중의원 선거였다. 당시 중의원이 해산된 배경에는 검은 안개 사건이라고 불리는 강요와 국회의원의 직권 남용과 부정부패 등
부정에 관한 의혹이 잇따라 부상한 사실이 있었다. 검은 안개 사건으로 생겨난 정치 불신을 청산하고 본래의 의회 정치를 확립하여 정계를 정화할 수 있을지가 당시 총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런 만큼 정계 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 공명당은 수많은 실적을 쌓아왔다. 그런 공명당이 중의원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회원뿐만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공명당이 열심히 해야 일본의 미래를 열 수 있다. 동지들은 누구나 이렇게 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명당은 처음으로 중의원 선거에 출진하는 이 선거에서 기필코 대승리하여 일본 정치에 새로운 여명을 열고자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었다. 학회 멤버가 처음으로 중의원에 진출한 것은 공명정치연맹을 정식으로 발족한 이후인 1964년 5월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공명당을 결성하였다. 당에서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우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공명당이 중의원에 진출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정계와 종교계는 창각회에 온갖 압력을 가해왔다. 협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압적인 태도와 회유책을 쓰며 야마모토 신이치와 접촉을 시도하는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도 있었다. 학회 본부에는 협박하는 전화와 편지가 끊이질 않았다. 한편으로 집권당인 자민당은 공명당 결성을 전후하여 중의원 선거제도를 단순 소선거구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단순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작게 만들어 한 선거구마다 의원 한 명씩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중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다.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한 것이다. 당선자가 한 명뿐인 단순 소선거구제는 많은 선거구에서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1당인 다수당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제도였다. 그러나 2위 이하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의석수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표, 낙선자에게 던진 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제도였다. 선거제도 심의회에서는 단순 소선거구제에 약간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순 소선거구제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는 일당 지배를 확립하여 사실상 의회제, 민주주의를 매장하는 선거제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청년부는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청년들은 이 소선거구제가 다수당의 권력을 유지하고 공명당 의원이 중의원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한 당략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저지하는 데모를 벌이겠다고 자청했다. 그러나 야마모토 신이치는 신중했다. 병고나 경제고와 싸우면서 다기차게 신심을 하고 있는 학회원들에게 더 이상 데모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또 학회가 선거 지원 활동 외에 정치에 관여하는 행동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다. 그런데 청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데모를 하겠다는 태세였다. 아니, 장년부는 물론 여자부와 부인부까지도 청년부의 데모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다. 모든 회원들은 불의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신이치는 고민했다. 당시 동서 양진영의 대립이 정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보수와 혁신이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타협과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본의 정치 현상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보수와 혁신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고 경직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민당과 사회당이라는 두 극을 무너뜨릴 더 한층 새로운 제3의 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정당이 바로 불법의 중도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공명당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되어 공명당이 중의원에 진출하지 못하면 그 길마저도 막히고 마는 결과가 된다. 이는 민중의 행복과 사회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공명당을 만든 학회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또 이제까지 해온 자민당 의원들의 발언을 생각할 때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어 일당 지배가 되면 군사대국으로 치닫게 될 우려도 있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지금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된다.
1965년 11월 23일 도쿄 료고쿠에 있는 니치다이 강당에서 개최한 청년부 총회에서 신이치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 위험성을 지적하며 엄중한 어조로 호소하는 것이다. 지금 학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전쟁에 말려들면 민중은 어떻게 되겠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자민당이 소선거구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도쿄에서만 50만, 전국에서 300만이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데모 행진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와 하는 환호성이 터지고 노도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덮고 있는 거대한 지붕을 뒤흔들었다. 박수가 그치기를 기다린 뒤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이 데모에서 우리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여자부와 부인부는 제외하고 실시하려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치의 호소에 남성들이 열띤 찬동의 박수를 보냈다. 그 뒤를 이어 사자오를 연상케 하는 신이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그때는 내가 데모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언제까지나 제멋대로 민중에게 몹쓸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데모를 지휘하겠다는 신이치의 외침은 황금 화살이 되어 참석한 모든 청년들의 가슴을 찌르고 투지를 불태우게 했다. 사회의 모든 계층과 연령층 그리고 직업인으로 구성된 800만 명이 넘는 학회는 일본 민중의 일대 조류라 해도 좋았다. 그 학회원들이 분노하여 소선거구제 분쇄를 위해 일어선 것이다. 허세나 허풍이 아니라 300만 명의 데모대가 틀림없이 일본 열도를 뒤흔들 것이다. 이런 동지들의 권력이라는 마성에 대한 분개와 그 마성을 분쇄하려는 강철 같은 의지는 여론을 각성시켰다. 자민당 수뇌부는 선거구제를 바꾸면 민중의 지지를 잃게 되고 당의 존재 기반마저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편 선거구제의 개혁, 고쳐서 더 나빠지게 함을 반대하는 공명당을 비롯한 각 야당의 움직임도 활발해져서 공동 투쟁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해가 바뀌어 1966년 1월이 되자 자민당 수뇌부가 선거제도 변경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선거구제 변경을 강행할 경우에 여야 간의 격돌을 피할 수 없는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자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은 12월 27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본래의 중선거구제인 상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선거구제를 바꾸려는 자민당의 의도는 일단 좌절되어 학회는 항의 데모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공명당이 중의원에 진출하여 하자 타 종교에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1965년 8월 기성 불교단체는 대회를 열어 창가학회에 대한 긴급 대책과 방안을 협의했다. 창가학회가 공명당을 결성하여 정계에 진출함으로써 불교 성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불교도는 한층 더 단결하여 방어보다 공격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하여 파사연정에 성전을 해야 한다. 주가 일보 이일보 1965년 9월 1일자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이 대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대책 중에는 학회를 사교로 규정해 금지한다는 내용과 기회를 봐서 국회와 정부에 이를 청원한다는 제안이었다. 권력을 움직여 학회를 탄압하려는 계획이 분명했다. 9월 초순에는 90여 교단에 이르는 신흥 종교단체 그룹도 이사회를 열고 자신들의 신도 약 700만 명을 총동원하여 창가학회와 공명당에 역절복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더욱이 창가학회와 공명당에 추파를 던지고 영합하려는 일간지나 매스컴이 있으면 그 세력의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 신문 등을 불매하는 동맹이나 보이콧 운동도 불사하겠다. 주가 이 일보 1965년 9월 8일자라고 발표했다. 이렇듯 대대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맞이한 공명당의 첫 중의원 선거였다. 공명당은 32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자민당을 비롯한 각 당이 후보를 압축했기 때문에 전체 후보자는 917명에 그쳐 소수의 격전장이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중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지원 활동에 힘쓰는 회원들이 앞으로 공명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심했다.
그리하여 1967년 1월 6일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니혼 부도칸에서 실시한 신춘 간부의 석상에서 공명당 창립자로서 당의 전망을 명확히 밝혔다. 저는 공명당을 창립한 사람으로서 당의 미래를 제시하고 지켜볼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학회는 공명당이 모체이고 당원과 지원자도 현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학회원입니다. 따라서 제가 학회 동지 여러분께 공명당의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도 정치를 통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모토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깨끗한 민주 정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면 평화 헌법을 지킨다. 의회 제민주주의를 확립한다. 언론, 결사, 신교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정치 면에서는 대중복지로 풍요로운 생활을 슬로건으로 하여 상부상조로 복지 경제를 확립한다. 최대한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 인간성이 풍부한 문화를 건설한다입니다. 이상을 목표로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교 면에서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여 핵무기 전면 폐지를 실현한다. 유엔을 개혁하고 세계의 완전한 군축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말했다. 야모토 시니치는 나아가 중도 정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중도 정치는 한마디로 불법에서 설하는 중도주의를 근저에 두고 그 생명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존중하는 자비 정치를 말합니다.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한없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행복한 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기구와 문화도 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인간성을 존중하는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신이치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모두 인간 부재 정치에 빠져 본말이 전도된 상태가 되었다는 점에 본원적인 정체 이유가 있음을 지적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를 우선하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획일적인 경제 체제와 전체주의적인 국가 형태 아래 개개인의 자유는 강하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희생을 어떻게든 적게 하려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대폭적인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시대적 추세가 진정으로 인간성에 입각한 중도주의와 중도 정체를 추구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야흐로 중도주의를 통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모든 민중이 진심으로 바라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듯한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 모두는 눈앞의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신이치는 여기서 중도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사회는 신뢰와 조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 간의 항쟁과 나라 안의 다양한 대립도 언제나 그 뿌리는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것들을 뛰어넘는 지표가 바로 신뢰하고 조화하는 사회라고 호소했다. 신이치는 이어서 자신이 목표로 제시한 복지, 경제, 체제 등의 내용을 논하고 강연을 마쳤다. 그러므로 이 강연은 공명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 진로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었다. 확실한 미래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지표가 있으면 희망이 솟는다. 희망은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전진의 활력이 된다. 멤버들은 야마모토 시니치가 발표한 공명당의 전망을 듣고 동지들의 지원에 더욱 힘을 쏟았다. 모두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바람직한 정치 형태를 호소해 갔다. 드디어 1월 29일 투표일을 맞았다. 그리고 오후 6시 마침내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공명당은 착실하게 의석을 늘려 최종적으로는 32명의 후보자 중에 25명이 당선되었다. 그야말로 대약진이었으며 대승리라고 해도 좋았다. 자민당은 이 총선거에서 지난 선거의 당선자 수 283석을 밑도는 277석에 그쳤다.
또 사회당은 140석, 민사당은 30석을 획득했으므로 공명당은 중의원에서 일약 제4당이 된 것이었다. 중요한 선거 결과가 판명된 30일 저녁, 학계본부에 있던 신이치에게 공명당의 순회 간부 몇 명이 인사차 찾아왔다. 신이치는 웃음 띤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축하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낙선한 사람이 몇 명 있지만 다음 선거의 도약대로 삼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 중요한 선거치고는 대승리입니다. 공명당의 위원장인 세키 히사오가 답례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드디어 일단락되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키 씨,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옛날에는 정권을 잡으려고 전쟁까지 치러가며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명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세력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냉엄한 현실 정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항상 깨끗한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다른 정당에서 공명당 의원을 대상으로 회유책을 쓸지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와 당을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려는 야심이 있는 자는 결국엔 반드시 타락해 버릴 것입니다. 만일 열심히 응원해준 학회원과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는 그런 타락한 의원이 있다면 당장 당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방문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짐을 받는 듯한 시선을 보내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민중의 행복을 위해 권력의 마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정신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공명당은 어떤 경우에는 혁신 정당과 손을 잡을 때도 있을 것이고 보수 정당과 협력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을 바로잡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권에 가담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협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이 있겠지만 근본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정권의 여러 계획에 참여했다고 해도 권력의 마성과는 철저히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명당이 존재해야 할 의의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날 밤 신이치는 귀가하자마자 당선된 국회의원 25명의 성장과 공명당의 발전을 염원하며 깊은 기원을 올렸다. 이로써 신이치는 공명당을 만든 창립자로서 해야 할 책임을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다. 중의원의 진출 기반이 만들어지면 다음 활동은 당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되기 때문이다.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 당이 독립할 때가 온 것이다. 신이치는 21세기를 전망했다. 20세기는 계속되는 전쟁의 세기였다. 이대로 나가면 21세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핵무기를 증강하려는 끝없는 경쟁과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 환경 파괴와 오염, 식량 문제, 민족 차별, 폭력, 학대, 빈곤, 기아, 정신의 황폐. 그러나 21세기는 결코 멸망의 세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필코 희망의 세기로, 평화의 세기로,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내는 생명의 세기로 만들어야만 한다. 신이치가 공명당의 전망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공명당이 내세우는 중도 정치, 즉 인간주의 정치가 일본 정치의 조류가 되고 세계 정치 철학의 조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21세기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명정치연맹과 공명당을 목숨을 걸고 육성해온 것이다. 진지하게 창제하는 신이치의 가슴에는 21세기의 드넓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약진의 발소리와 함께 민중이 외치는 환희의 찬, 승리의 함성이 커다란 파도 소리처럼 메아리치고 있었다. 1967년 1월부터 2월 초순 사이에 신이치는 잠시라도 짬이 나면 원고지를 꺼내어 글을 썼다.
시니치는 소설 인간혁명을 비롯하여 월간지인 대백연화의 권도원 등 항상 청탁받은 원고가 많아서 행선지에서도 원고지를 끼고 살다시피 했다. 그러나 당시 시니치가 쓰고 있던 글은 외부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의뢰한 원고가 아니었다. 단기 대학의 졸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리포트였던 것이다. 1948년 봄, 시니치는 도요 상업고등학교 야간반을 졸업하고 다이세이 학원 정경과 야간부에 입학했다. 낮에는 중소기업체의 협력기관인 조난공업회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다이세이 학원에 다녀야 했다. 다이세이 학원은 정치학자인 다카타 유미치가 도하학원, 훗날 학교명을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학교였다. 신이치가 입학했을 무렵의 학교 건물은 세이부선 전철, 나카이역 근처에 있었다. 도하학원은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을 빌린 것으로 조명은 어둡고 마루는 삐걱거렸다. 또한 깨진 유리창 틈으로는 비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교실이었다. 그러나 다카타 원장이 들어와서 오, 모두 잘 지냈는가? 하고 친숙하게 말을 건네면 교실 분위기는 일순간에 밝아졌다. 폐결핵을 앓고 있던 다카타는 비적 야위고 안색도 참백했다. 그러나 교단에 서면 그의 얼굴은 생기 있게 빛나고 목소리에는 정열이 넘쳐 흘렀다. 신이치는 그에게서 정치학 등을 배웠는데 그 강의의 매력을 느꼈다. 다카타는 수업 중에 갑자기 심하게 콜럭거리며 기침을 할 때가 많았다.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심한 기침이었다. 그래도 그는 기침이 가라앉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수업에 열중했다. 당시 신이치도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병과 싸우면서도 기백을 잃지 않고 강해 열심인 다카타에게 깊은 감동을 느꼈다. 또 그런 그의 인격에 끌렸던 것이다. 다카타는 정치학을 사회를 다스리고 민중의 고통을 구제하는 실천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세계 평화 건설을 역설하며 인간성 개발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다카타는 수업 후에도 시간을 내어 학생들에게 허물없이 말을 건네며 대화하기를 좋아했다. 신이치가 철학이나 문학에 대해 의견을 말하면 미소 지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는 그런 다카타의 모습에서 한없는 따스움을 느꼈다. 다이세이 학원에 입학한 그 이듬해인 1949년 1월,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가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소년 잡지 편집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도다이 회사는 경영이 악화되고 말았다. 신이치도 잡무 정리에 쫓기는 나날이 계속되어 야간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신이치는 하는 수 없이 일이 일단락되면 복학하겠다는 생각으로 휴학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도다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 된 신이치에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1950년 1월 어느 날 도다는 신이치에게 말했다. 일본의 경제는 아직 혼란하다. 내 사업도 전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일은 이제부터 더욱더 바빠질 것이다. 그러니 자네가 다닌 학교도 단념해 줄 수 있겠는가? 신이치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예,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도다의 엄한 시선 속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빛이 스며드 있었다. 그런가? 고맙네. 그 대신에 내가 책임지고 자네 개인 교수를 해주겠네. 도단은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이면 신이치를 자택으로 불렀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전반에 걸친 강의를 해주었다. 휴일 오전과 오후 시간 모두를 신이치를 위해 강의해 주었던 것이다. 그 강의는 교수 한 명과 학생 한 명이라는 참으로 혜택받은 도다대학의 수업이었다. 그러나 일요일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했으므로 도다는 매일 아침 회사에서도 강의를 해주었다. 이 강의에는 사원 몇 명도 특별히 수강이 허용되었다. 어느 날 도다는 말했다. 우수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이상의 교육을 전수하고 싶다. 앞으로 모든 학문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싶다. 사실 도다는 경제학, 법학, 정치학은 물론이고 화학, 천문학, 생명론 등 과학에 관한 모든 것과 일본사, 세계사, 한문 등도 뼈를 깎듯이 심혈을 기울여 가르쳐 주었다. 위대한 수학자이자 불세출의 교육자인 도다가 모든 혼을 쏟은 이 강의는 도다가 타계하기 전년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다이세이 학원에서는 신이치가 입학했을 무렵부터 대학을 건설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51년 3월에 인가가 나고 4월에는 후지 단기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첫 입학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후지 단기대학 인가가 나기 한 해 전인 1950년 야마모토 신이치는 대학을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약간의 기부를 했다.
당시 신이치는 이미 다이세이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으며 도다이 사업도 공경에 처해 월급은 계속해서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다카타 유미치 원장의 꿈인 대학 설립을 위해 그리고 중병을 앓고 있는 몸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다카타를 위해서도 어떻게든 돕고 싶었다. 또 자신이 신세를 진 모교를 지키고 싶다는 강한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렇다 할 힘도 되어주지 못한 게 오히려 미안하기만 했다. 다카타는 그토록 염원하던 후지 단기대학 입학식이 있은 다음 달이 1951년 5월 4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다. 그는 사망하기 1개월쯤 전에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교육이란 학생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다. 교육에 생애를 바친 위대한 교육자의 혼이 깃든 말이었다. 1966년 신해치는 그 후지 단기대학에서 졸업을 위한 리포트를 제출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 신해치는 정신없이 바빴다. 소카대학교 설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68년에 개교한 소카중학교와 소카고등학교도 그 준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순회 간부들은 신해치에게 졸업 리포트 제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이치가 그것에 응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신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러 권유해 주셨기에 단기대학의 졸업 리포트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회 간부들은 모두 아연실색했다. 그들은 말끝을 흐렸지만 지금 와서 단기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하여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고 싶은 표정이었다. 처음부터 신이치는 졸업장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다카타 원장의 마음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후에 넘치는 후지 단기대학의 요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신이치가 제출해야 할 리포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한국전쟁이 휴전할 때까지 일본 산업의 동향, 산업개론, 일본의 산업자본 확립과 그 특징, 경제사 등 무려 10가지나 되었다. 때문에 신해치는 이동 중인 차 안에서도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경제사 등의 관련 서적을 뒤적이며 읽어야 했다. 그리고 시간을 쪼개어 리포트를 작성해야 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신이치는 학문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를 얻은 것에 오히려 감사해 했다. 또한 신이치는 남녀 청년부나 대학부 간부를 만나며 이렇게 말하며 격려했다. 나는 지금 대학에 제출할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또 배우는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또 고된 나날이 계속되어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도다 선생님은 대강당을 낙성하여 약 1개월에 걸쳐 기념 행사를 실시한 때에도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는가 하고 엄하게 물으셨습니다. 배우기를 그만두면 인간은 진보도 성장도 없어지고 맙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생애 끝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신이치가 리포트를 대학에 제출한 것은 2월 9일이었다. 리포트는 모두 합쳐서 400자 원고지로 약 100자, 200자 원고지로 약 200장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학점을 취득한 신이치는 후지 단기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해 2월 10일 신이치는 나고야 문화회관 기공식에 참석하고 다음 날인 11일에는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열리는 간사이 본부 간부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제1선에서 노고하고 있는 리더들을 격려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이어 3월로 들어서자 3일에는 기후현 지구부장회에 참석하고 4일에는 오카야마시에 완성한 주고쿠 문화회관 낙성식에 참석했다. 이 주고쿠 문화회관은 학회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문화회관이었다. 도쿄에도 9월 낙성을 목표로 학회 본부가 인접한 곳에 문화회관을 짓고 있었는데 이보다 반년 일찍 완성된 것이었다. 문화회관과 회관은 그 기능과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신이치가 굳이 문화라는 이름을 붙인 회관을 건설하려 한 것은 인간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광선유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종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보람이 있는 인생을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인간 문화를 꽃 피워야만 한다. 다시 말해, 종교가 사회를 건설하는 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종교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시니치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고쿠 지방에 문화회관이 탄생한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그것은 이 땅이야말로 광선유포, 즉 인간 문화의 꽃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모범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커다란 기대 때문이었다. 시니치는 광포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주고쿠 지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주고쿠가 서부 일본의 대동맥이기 때문이었다. 주고쿠가 대대적인 전진을 개시하면 간사이와 시코쿠 그리고 규슈에도 그 파동은 전해진다. 그러므로 주고쿠야말로 확실히 서부 일본이 전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곳이 되리라고 신이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 최초로 원자 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가 위치한 주고쿠는 세계 항구 평화를 실현할 생명의 대철학을 발신하는 기지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고쿠는 메이지 유신 이후 수많은 정치가와 지도자를 배출해왔다. 수상을 지낸 사람만 해도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누카이 스요시, 기시, 노부스케, 이케다 하야토, 그리고 현직 수상인 사토 에이사쿠 등이었다. 게다가 공산당의 노사카 산조 등 혁신계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하였다. 이 문화회관 건립을 계기로 이 주곡구에서 각계각층의 중도주의를 실천하는 위대한 리더들이 속속 육성되리라고 신이치는 확신했다. 신이치는 회장 취임 7주년을 앞두고 주거쿠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을 커다란 테마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꽉 짜인 일정을 마치 억지로 틈새를 비틀어 열듯이 4일에 열린 주거쿠 문화회관 낙성식을 시작으로 주거쿠 지도를 결행한 것이었다. 5일에는 시마네 현 마스에 시에서 산인 지역의 반장, 반담 등 3천 명이 기념 촬영을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 기념 촬영에는 고토바, 상황, 양위한, 천황, 칭호과 고다이고, 천황의 유배지로 잘 알려진 오키 섬에서도 50명 정도의 멤버가 왔다. 오키 섬은 1개월쯤 전에 오키 지부가 막 탄생한 터라 멤버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기쁨에 불타 가랑비를 맞으며 모인 것이다. 오후 2시 30분부터 9회에 걸친 기념 촬영이 시작되었다. 신혜치는 촬영 짬짬이 멤버들에게 말을 건네며 전력을 다해 지도와 격려를 거듭했다. 마지막 촬영은 지부 간부 이상의 멤버들과 함께 찍었다. 촬영대 앞에 선 신혜치는 모두에게 말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5시간 이상 걸린 분도 있습니까? 몇 명이 손을 들었다. 신혜치는 촬영대 윗부분에서 손을 든 부인부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셨나요? 오키섬입니다. 오키지부의 부인부장이 된 츠츠이 요리에였다. 멀리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츠츠이 요리에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오키도 이제 지부가 되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오키 섬의 광선 유포를 위해 필사적으로 활동해온 부인부였다. 최츠이가 입회한 것은 1958년이었다. 변학했던 그녀가 신심을 통해 건강을 되찾자 4개월 뒤에는 남편 시게요시도 신심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사업 실패를 창제로 극복하여 불법을 깊이 확신한 부부는 자진하여 포교에 힘썼다. 그녀는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섬 전체를 돌아다녔다. 산속에서 오토바이가 고장나 둘이서 밀며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다. 그런 츠츠이 부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점차 오키 섬에도 학회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환희에 불탄 그들도 홍게의 불을 더욱 넓혀갔다. 당시 오키는 구습에 젖어 있어서 창가학회라는 말만 들어도 노골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멤버들이 절복하러 갔다가 소금 세례와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예사였다. 그러나 모두 다 의기양양했다. 이로써 또 한 번 수갑을 지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불법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니 정말 딱한 일이군요. 동지들은 쾌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리 높여 학회가를 부르면서 하루하루 활동에 매진해 갔다. 멤버들은 결코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섬에서 하는 산업이라야 어업을 비롯하여 농업과 임업이 고작이었다. 게다가 주업인 어업마저 육지에서 독자적인 자본이 개입하는 바람에 경영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어획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선이나 어업도구를 정비해야 했지만 학교원 중에 그런 자금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동지들 대다수는 돈도 없고 명예나 지위도 없었다. 받는 것이라고는 엄청난 멸시와 욕설뿐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오키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자신들이라고 자각하고 벗의 행복을 염원하며 아무리 반대해도 어떠한 처사에도 결코 기죽지 않았다. 이것이 창가의 기상이다. 멤버들에게는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밤길을 비춰주는 온 하늘을 뒤덮은 별들이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축복하고 있는 듯 여겨졌다. 오키 멤버들은 육지에서 열리는 회합에 참석할 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 교통편 때문이었다. 1961년 무렵은 9시에 오키의 도고에 있는 사이고 항을 출발하여 각 항구를 돌아 오전 4시 반에 도토리 사카이 이미나토 항에 도착하는 배편밖에 없었다. 돌아올 때도 오후 11시 반에 사카이 미나토를 출발해서 다음날 오전 7시에 사이고에 도착하는 배가 있을 뿐이었다. 또 시간뿐만 아니라 교통비를 마련하는 것도 몹시 힘들었다. 그래서 화물선이나 어선을 타고 육지로 건너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편안한 여객선과 달라서 뱃멀미에 몹시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주고쿠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구도심을 불태우며 모인 사람들이 오키 멤버들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오키 동지들의 일로 끊임없이 고심해왔다. 1962년 3월 신이치는 오키 회원들이 임용시험을 위해 요나고까지 와서 숙박하며 시험을 치른다는 말을 듣고 다음부터는 현지에서 수험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2년 전인 1965년 1월 요나고 회관에서 열린 지구부장회 때에도 신이치는 오키에서 온 한 간부를 전력을 다해 격려했다. 오키는 어서에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불연이 깊은 곳입니다. 그 오키를 일본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섬으로 만드는 겁니다. 필사적인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오키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나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직접 쓴 순심이라는 글자가 염색된 수주보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그 오키에 지부가 결성되어 츠츠이 시게요시와 요리에 부부가 지부장과 부인부장이 된 것이다. 신이치는 츠츠이 요리에를 비롯하여 산인, 지명, 땅에서 묵묵히 활약해온 동지들의 얼굴을 보고 강행군하는 일정이지만 마스에까지 찾아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7년간 전국 각지를, 아니 세계 각지를 뛰어다녔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7년 동안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을, 그리고 불행해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찾아다닐 결의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석조는 불행한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행하는 생애를 보냈다. 말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신일치도 역시 자신의 인생은 광포를 위해 여행하는 인생이라고 마음속 깊이 정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일치는 다음 날인 3월 6일에 하기, 지명, 하기로 이동하여 하기 총지부의 반장 반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7일에는 히로시마 현립 체육관에서 열린 주곡구 제3지역 간부회에 참석했다.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행동한 주곡구 지도였다. 게다가 3, 4월은 규슈, 간사이, 주부를 순회하는 등 광포를 위한 신이치의 여정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해 4월 제6회 통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5일에 투표를 실시하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공명당은 처음으로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웠다. 공명당이 내세운 후보는 해운회사 사장인 야베 고이치였다. 57세인 그는 국제적인 시야가 넓은 사업가로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야베는 해운회사에서 뉴욕 지점장을 지내는 등 세계 각 도시에서 일을 해온 경험 때문에 특히 도시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 무렵 도쿄 인구는 1천만 명이 넘었으며 더욱더 증가 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그 때문에 주택난이나 교통체증, 출퇴근 혼잡, 부족한 하수도 시설, 공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때뿐인 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타개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 때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며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국제적인 시야에서 도쿄의 미래를 전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로서 촉망받고 있었다. 야베는 도쿄 도지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공명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세운 것은 중도 정치의 실현과 당의 복지 정책을 정면에서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그것은 학회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의 강한 의향이자 요청이기도 했다. 공명당은 이 통일 지방선거의 도부현 의원 선거에서 지난 선거 때의 당선자 39명을 크게 웃돌아 84명이 당선되었다. 그 외에 5대 도시 의원 선거에서도 67명 중 61명이 당선되는 등 각지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는 사회당과 공산당이 추천한 미노베 료치가 자민당과 민사당이 추천한 마스시타 마사토시를 약 13만 6천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선전했지만 야베고이치는 아쉽게도 3위가 되었다. 그러나 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중도주의 입장의 정책을 끝까지 호소해왔던 터라 생명 존엄을 지키려는 공명당의 인간 우선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회장 취임 7주년을 앞두고 야마모토 시니치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방은 니가타였다. 4월 22일 시니치는 3년 반 만에 니가타를 방문하여 니가타 본부 기공식에 참석하고 반장, 반단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시니치가 니가타 본부가 될 새로운 회관 건립을 제안한 것은 3년 전인 1964년 6월로 니가타 지진이 일어난 직후였다. 니가타 시에는 1959년 가와바타 초에 개관한 니가타 회관이 있었다. 하지만 지진에 따른 해일로 인근에 흐르는 시나노강이 범람하여 건물 바닥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때 중축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던 방도 기울어지고 말았다. 그 보고를 받은 시니치가 집안이 튼튼한 곳에 견고하고 훌륭한 새 회관을 짓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시니치는 각 현에서 중심이 될 회관은 튼튼하고 큰 건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만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학회회관이 재해자들의 임시 대피소 겸 구조대책본부로 사용될 경우를 고려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기존 건물을 구입하여 새 회관으로 쓰기로 결정하고 니가타 지부 총지부장인 오사베 다카오와 부총지부장인 에다 긴지가 중심이 되어 적합한 건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안이 튼튼하면서도 역에서 가깝고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건물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1964년 8월 니가타 총지부는 니가타 지역이 되고 에다가 지역장이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본부 간부에 참석하기 위해 학계 본부를 방문한 에다에게 시니치가 말했다. 좋은 건물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에다의 대답에 시니치는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빨리 찾아야 할 텐데 걱정이군요. 에다는 그 말을 듣고 시니치의 진심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듬해 다시 상경한 에다에게 시니치가 물었다. 아직도 새 회관으로 쓸 건물을 찾지 못했습니까? 예. 적당한 건물이 없으면 아예 적당한 토지를 물색해서 새로 짓기로 합시다. 니가타는 지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새롭고 훌륭한 행복의 법상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동해와 인접한 곳에 철근 건물로 된 본부를 지읍시다. 에다는 너무 기뻤다. 니가타에 돌아온 에다 긴지는 이번에는 부지를 찾아 나섰다. 팔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니가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건물 부지로 적당한 토지를 발견했다.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건물이 지진 때도 경미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아 집안도 튼튼한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4월 22일에 경사스런 기공식을 맡게 된 것이다. 니가타는 수일 전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는 흐린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기공식이 시작되기 직전인 정오가 지나자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기공식장에 도착한 야마모토 시니치는 주변을 둘러보고 마중 나온 멤버들에게 말했다. 좋은 장소군요. 잘 되었습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시니치의 모습에 멤버들은 그의 마음을 접한 듯한 느낌이었다. 기공식에서 시니치는 니가타 동지들이 재해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진지하게 기원했다. 기공식이 끝나자 시니치는 곧바로 반장, 반단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곳으로 향했다. 대표 4,700명이 15그룹으로 나뉘어 하는 기념 촬영이었다. 시니치는 촬영 때마다 마이크를 들고 멤버들에게 말을 건네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 높여 호소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반드시 변도계약할 수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시련을 겪은 때가 바로 숙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기 있는 신심을 해 주세요. 하루하루 어서를 연찬하고
창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촬영이 끝난 뒤에는 회합 장소인 체육관에서 사도 오케사 등 향토 민요가 공연되었다. 사도 멤버들을 중심으로 20여 명이 유카타, 무명 호도새, 삿갓을 쓰고 기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려는 듯한 춤이었다. 민속춤에 이어 니가타, 고등부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애창가 스승스라이를 발표하였다. 신이 치는 고등부 멤버들을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등부 여러분이 장래 사명의 드넓은 하늘에 자유자재로 난무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그때 무엇을 할까? 바로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21세기를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민속춤을 연기한 멤버들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념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그 대다수는 사도 동지였다. 9년 전에 신이치가 사도를 방문했을 때 친숙하게 이야기를 나눈 정겨운 얼굴도 있었다. 사도 분들 1호군요. 생각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한 신이치가 한 멤버에게 물었다. 사도에는 철도가 없지요? 예, 교통기관은 버스뿐입니다. 회관도 없지요? 예. 사도는 대성인이 난을 견디시며 최고의 법문을 남기신 곳입니다. 광선유포의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회관을 지읍시다. 그때 사진사가 기념 촬영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렸다. 그럼 사진을 찍읍시다. 그리고 사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떠한 것도 괜찮으니 나중에 써주고 가십시오. 그리고 양갱, 과자를 드릴 테니 돌아가는 배에서 함께 드십시오. 사도 멤버들과 사진 촬영을 마치고 신이치는 말했다. 이번엔 모두 다 사도 오케사를 부릅시다. 나는 사도 오케사를 들으면 언제나 사도에 계시는 여러분이 떠오릅니다. 샤미센 일본 현악기와 북을 맡은 멤버가 연주를 시작하고 합창이 시작되었다. 하, 사도로 가자, 사도로. 초목도 나부낀다. 모두 다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9년 전 사도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1958년 7월 20일의 일이었다. 그해 4월 2일 제2대 회장인 도다 조세이가 세상을 떠나고 동지들은 아직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도다를 잃은 학회는 공중분해될 것이다 하는 것이 대다수 세상 사람들의 견해였다. 그런 가운데 신이치는 6월에 신설된 학회 유일한 총무가 되어 실질적으로 학회 전체의 지휘를 하게 되었다. 신이치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동지들을 만나 격려하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7월 20일에는 니가타 지부가 처음으로 운동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이 운동에 참석하기 위해 이사인 세키 히사오와 청년부장인 야마기와 히로시 등과 함께 전날 밤에 니가타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20일 저녁에 사도에서 회합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세키 히사오를 비롯한 파견 간부에게 말했다. 사도에서 회합이 있다면 운동회가 끝나는 대로 모두 사도로 가서 동지들을 격려합시다. 타종의 절이 많은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도 멤버야말로 가장 찬탄해야 할 분들입니다. 이리하여 갑작스럽게 사도로 가게 되었다. 20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운동회를 중지할지 어떨지는 잠시 날씨 상태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신혜 씨는 그동안 니가타 각지에서 모인 멤버들을 위해 지도회를 열었다. 지도회는 구도의 숨결과 쾌활한 웃음으로 감싸인 즐거운 모임이 되었다. 이윽고 구름이 거친 틈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으므로 오후부터 운동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간 관계로 운동회에는 야마기와 히로시 등 청년부의 파견 간부가 참석하고 신이치는 세키와 함께 정오 배편으로 사도로 들어가기로 했다.